요즘 누가 명절에 이런 전을 먹어요? 완전 구닥다리 음식이야. 우리 집은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았어. 먹기 싫으면 네가 해서 먹든가. 아니, 진짜 언제까지 시대 뒤떨어진 소리나 하고 계실 거예요? 촌스럽고 낡아빠진 사고방식 좀 버리시라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손가락이 제 이마를 쿡 찌르는 순간 온 가족 앞에서 당한 모욕에 제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수치심 반드시 더 끔찍한 개망신으로 갚아주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이옥자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눠야 할 한가위. 하지만 저는 덕담이 아닌 악담으로 채워진 최악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진짜 덜도 더도 말고 지난 추석 같은 날은 다신 없길 바라며 이제야 털어놓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추석 아침 저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부엌에서 홀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고소하게 채우고 솥에선 갈비찜이 먹음직스럽게 끓어오르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서야 이 모든 명절 준비를 혼자서도 제법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요란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시누이들도 줄줄이 도착했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막내 시누이가 환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서며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아가씨들. 어서 와요. 이 먼 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가자 큰 시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 언니. 음식 냄새가 벌써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오늘도 상다리 부러지겠네. 뭐려? 그냥 늘 하던 대로 차린 것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연희가 보란 듯이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 2개를 시누이들 앞에 내밀었죠. 고모님들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백화점 갔다가 고모님들 생각이 나서 하나씩 샀어요. 연희가 쇼핑백에서 고운 빛깔의 스카프를 꺼내 건네자 시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세상에, 연희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이걸 어떻게 받아? 정말 고마워. 큰 시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며 거울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떠들썩한 광경 속에서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부터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은수가 어느새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괜찮아, 아들. 이제 점만 붙이면 거의 다 끝났어. 너는 어서 고모들하고 이야기나 나눠. 은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엄마, 연희가 요즘 자기 사업 준비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 혹시라도 연희가 좀 서운하게 해도 엄마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알았다. 나가봐. 걱정하지 말고. 은수가 거실로 돌아간 뒤 저는 마지막으로 호박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달궈진 팬 위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연희가 제 등 뒤에 서서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제가 붙이고 있는 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호박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촌스럽게 안 먹어요. 얇고 바삭하게 부쳐야죠. 연희는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으로 뜨거운 전을 하나 푹 찔러 들었습니다. 간도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고모님들이 맛없다고 하실 텐데.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희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전을 부쳐 먹었단다. 내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거 먹으면 돼. 어머님은 왜 그렇게 자기 방식만 고집하세요? 시대가 변했으면 음식하는 법도 좀 바꾸셔야죠. 연희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거실에 나가 있어. 고모들 기다리시겠다. 제가 조용히 타이르자 연희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왜 나가요? 저도 이 집 며느리고 나름 안주인이에요. 어머님,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연희야, 오늘 같은 명절날 목소리 높이지 말자. 어른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지. 제가 낮은 목소리로 꾸짖자 연희가 갑자기 제 눈앞으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 찌르며 소리쳤죠. 어머님이 뭔데요?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예의를 가르치세요? 그런 낡아빠진 구시대적 생각은 이제 좀 버리시라고요. 연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찢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거실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시누이들과 은수가 모두 경악한 얼굴로 부엌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닿았던 이마가 불덩이처럼 화끈거렸고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30도 안 된 어린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은수가 소리치며 부엌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오빤 뭘 안다고 소리 질러? 어머님이 먼저 날 무시했단 말이야. 연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은수에게 악을 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은수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연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틀린 말한 거 없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은수만큼은 제 편이 되어 저 맹랑한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연희가 잘못하긴 했는데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른이시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연희가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어. 알아요, 엄마. 아는데 연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참아줘요. 은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언니, 괜찮아요? 상황을 살피던 큰 시누이가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네, 아가씨. 괜찮아요.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연희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잖아요. 언니가 이해 좀 해줘요. 막내 시누이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어른 얼굴에 대놓고 손가락으로 쿡 찌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렇죠, 뭐. 언니가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별 수 있어요? 큰 시누이의 그 말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연희는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척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요즘에 자꾸 저를 구박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연희가 울먹이자 은수가 냉큼 달려가 아내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울지 마.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저는 그 꼴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아들은 내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만하고 차례상이나 차리자. 저는 텅 빈 목소리로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더는 그곳에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시누이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상 차리는 것을 거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차례를 지내는 내내 연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은수는 아내를 달랜답시고 방 안팎을 들락거리기 바빴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텅 빈 상을 물리는 동안에도 연희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갓 부친 전이며 갈비찜을 접시에 따로 담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고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본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어색한 침묵을 지킬 뿐이었어요. 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여전하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가 민망했던지 막내 시누이가 애써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대답하자마자 큰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데 은순애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래요? 글쎄요, 연희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며 한숨을 쉬던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연희가 나왔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붓기 하나 없는데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은수의 팔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었죠. 고모님들, 제가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께 단단히 야단을 맞고 나니 제가 너무 서러워서. 연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시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괜찮아, 얘. 명절에는 원래 다들 예민하고 그런 거야. 큰 시누이가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살갑게 감싸는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연희를 야단쳤다고 저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명백히 모욕을 당한 쪽은 저인데 말입니다. 엄마, 연희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네. 은수가 제게 다가와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도 표정에 다 쓰여 있잖아요. 연희가 지금 엄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자 연희가 제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연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은수가 마지못해 뜸을 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엄마, 사실은 연희가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거든요. 요즘 잘 나가는 미용 프랜차이즈인데 벌써부터 대박 조짐이 보인대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저는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초기 투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엄마,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될까 해서요. 은수가 제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벌어졌던 그 모든 소동과 굴욕이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니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아니면 이 집을 팔고 어머님은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연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죽은 내 아버지의 목숨값이야. 단 한 뼘도 팔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낡은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이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연희가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요즘 집값도 꼭대기라는데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어느새 큰 시누이가 연희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은수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면 언니도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막내 시누이까지 거드는 걸 보니 저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오늘은 다들 그만 돌아가줘요. 나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다 엄마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은수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 언니도 참 너무하시네. 저렇게 애쓰는 은수도 불쌍하지 않아요? 큰 시누이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 앞길 창창하게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발목을 잡는 부모가 어디 있대요? 막내 시누이도 보란 듯이 가방을 챙겨 들었죠. 시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은수와 연희도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 사업,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은수가 현관 앞에서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실망했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못 믿을 수가 있죠? 연희는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마지막 말까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고 텅 빈 집에는 순식간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결국 남편의 영정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은수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을 팔라고 하네요. 저 어린 것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는데 은수는 저의 편만 들어요. 영정 속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인자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수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연희가 많이 속상해해요. 엄마가 먼저 사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집 문제는 제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대로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사과라니, 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잠시 후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절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 집 며느리로서 무시당하는 기분 정말 비참하거든요. 집 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비참하다고요? 정말 밤이 깊도록 잠 한숨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 뿐이었죠. 새벽 2시 저는 먼지 쌓인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돌잡이 때 판사봉을 잡고 웃던 아기 은수, 유치원 입학식에서 제 품에 안겨 울던 아이. 사진 속의 그 작고 여린 아이가 대체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죠.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들어온 건 은수였습니다. 은수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연희랑 대판 싸웠어요. 엄마 때문에요. 은수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엄마를 너무 심하게 욕하길래 화를 냈는데 생각해보니 연희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 집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와중에도 결국엔 집 타령이었죠. 은수야, 이 엄마가 죽으면 이 집도 재산도 다 네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은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니? 연희가 이 늙은 애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런데도 넌 연희 편만 들고 있어. 적어도 연희는 절 사랑해요. 엄마처럼 절 과거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제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요. 은수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나는 네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엄마는 평생 저를 엄마 치마폭에 싸서 곁에만 두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엄마 소나기를 벗어나 크게 성공하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은수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연희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배경을 보고 널 이용하는 거라고. 제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은수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할 사람은 엄마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엄마가 아시는 그 구닥다리 방식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하지만 집 문제는 저희 꼭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아들이 떠나고 집에는 다시 지독한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말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죠. 이제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게 확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었던 가족이 전부 내게서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설고 초라한 늙은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아들 은수와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죠.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연희의 물음에 대꾸도 없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희 아침 먹으러 왔어요. 은수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밑반찬 있으니 알아서들 차려 먹어라.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화나셨어요? 어제 일은 저희도 잘못했지만 어머님도 좀 심하셨잖아요. 연희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절 무시하셨잖아요. 이 집 며느리로서 드리는 의견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연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다 잘못했다. 더 이상 연희와 입씨름할 기운조차 없어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가 나란히 들어서고 있었죠. 언니, 저희 왔어요. 은수네한테 얘기 듣고 걱정돼서요.
큰 시누이가 거실 소파에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모님들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연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얼굴로 시누이들을 반겼습니다. 연희야, 걱정 마라. 우리가 언니 좀 설득하려고 왔어. 너희 시어머니가 워낙 깐깐하셔야지. 막내 시누이가 제 면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누이들까지 한통속이 되어 저를 압박하러 올 줄이야. 언니,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니 혼자 살기에 이 집 너무 크고 삭막해요. 큰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수가 사업으로 성공하면 언니도 좋은 거잖아요. 왜 자꾸 앞길을 막으려고 하세요? 제가 언제 은수 앞길을 막았다고 그러세요? 다만 이 집은 안 된다고 했을 뿐이에요. 언니, 죽은 오빠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죠. 오빠도 하늘에서 은수가 잘 되길 바랄 거예요. 막내 시누이가 죽은 남편까지 들먹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도 지금쯤 속 터져 하실걸요. 연희가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감히 죽은 제 남편을 입에 올리는 연희를 보자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남편 평생의 피와 땀이 깃든 집이야. 언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저희도 다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큰 시누이가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걱정이 아니겠죠. 아가씨들도 연희 사업에 다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저까지 이 집 팔아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연희 말이 워낙 확실한 기회라고 해서 저희도 노후 준비는 해야 하니까. 막내 시누이가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투자했으니까 언니도 같이 동참해서 가족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연희가 시누이들의 탐욕까지 부추겨 거대한 판을 짠 것이었죠. 다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엄마, 왜 이러세요? 고모들이 엄마 걱정돼서 오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수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은수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네 아내가 하는 사업이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집마저 같이 날아가는 거야. 앞으로 일은 두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벌써부터 초를 치면 어떻게 해요? 은수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고모님들 보셨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해요. 연희가 보란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언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좀 달라진 줄 알았더니 여전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한 우리 은수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나를 이기적이고 못된 늙은이로 몰아가는 그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내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큰 시누이가 들고 있던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네 엄마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우린 이만 가볼게. 막내 시누이가 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떠나고 집에는 다시 싸늘한 기운만 맴돌았죠. 엄마, 어떻게 고모들한테까지 그렇게 무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은수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은수야, 그만해. 그리고 연희가 하는 사업 나는 잘 모르겠다. 또 그 소리세요? 엄마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편견 좀 버리세요. 제 아내예요. 어머님,
저는 정말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연희가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며 은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됐어, 여보. 우리도 그냥 가자.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이해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 은수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은수야. 제가 애타게 불렀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 2번 다시는 없으니까. 연희는 마지막까지 차가운 협박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았죠. 저녁이 되었지만 밥 한 숟갈 넘길 기운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김치통만 꺼내 맨밥에 얹어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하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고모들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요. 은하야.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울고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하야, 내가 잘못한 거니? 이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우리 은수 앞길을 막는 걸까?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내일 당장 갈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아니야, 오지 마라. 바쁜데 뭘 와. 또 박서방 눈치 보일라. 지금 사위 눈치가 문제예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영정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할까요? 모두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옥자야, 힘내. 당신이 오라. 절대 포기하지 마. 새벽녘 잠에서 깨어보니 제 두 볼은 차가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 은하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은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죠. 엄마, 얼굴이 이게 뭐예요? 밥은 제대로 챙겨 드신 거 맞아요? 은하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저께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새언니가 엄마 이마를 손가락으로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찔렀다면서요? 은하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빠가 그것까지 얘기하던? 제가 놀라서 묻자 은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작은 고모가 흥분해서 전화했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오빠는 그저 새언니가 실수술을 좀 했다고만 둘러대더라고요. 은하야, 나는 정말 네 새언니를 가족으로 품어보려고 애썼어.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은하가 제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한테 다 말해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국 은하를 붙잡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희의 파렴치한 모욕과 아들 은수의 배신, 돈에 눈이 먼 시누이들의 압박,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인 집을 팔라는 요구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새언니랑 오빠가 정말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오라비는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더구나. 연희를 이해해줘야 한다면서 말이야.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수와 연희,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이 또 찾아온 겁니다. 은하야, 너도 와 있었네?
은수가 거실에 앉은 은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은하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가 또 너한테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셨어? 엄마가 뭘 어쨌다고. 정신 차릴 사람은 오빠야. 새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참으라고 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은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절 너무 무시하셨어요. 연희가 능청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어떻게 살아있는 시어머니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러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은하가 연희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오빠는 그걸 옆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며? 은하가 타는 듯한 눈으로 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하야, 넌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들어? 연희도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잖아. 은수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반성? 엄마 집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게 반성하는 태도야? 은하가 기가 막힌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잖아. 너처럼 시집간 애가 뭘 알아? 그래. 그럼 그 대단한 미래가 걸린 사업이 뭔지 나도 좀 알자. 사업 계획서나 수익 분석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은하가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은수와 연희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잠시 말이 없었죠. 그건 지금 최종 정리 단계라 아직은 좀. 연희가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리 중인데 투자를 받아요? 고모들 돈은 벌써 받았다면서요? 아가씨, 제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연희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 10년 차예요. 새언니처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꾼들 지겹게 봤거든요. 뭐, 사기꾼? 연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만들 못해. 은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 집은 아빠 목숨값이야. 아빠가 평생 우리 먹여 살리느라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라고. 그걸 뭔지도 모르는 사업에 날릴 수는 없어. 누가 검증도 안 했대? 고모들도 다 알아보고 투자했어. 고모들이 투자하면 그게 검증이야? 고모들이 부동산 전문가야. 사업 분석가야. 은하가 한숨을 쉬며 답답해하는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집 팔든 안 팔든 아무 상관없어요. 연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다만 평생 어머님 눈치만 보고 살아온 우리 은수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이러는 거예요. 연희야, 너 그만해. 은수가 당황해서 연희를 말렸습니다. 왜? 뭐가 틀린 말인데? 어머님이 평생 오빠 인생을 얼마나 꽉 쥐고 흔들었는데. 연희가 은수의 팔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오빠도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도 오빠 발목만 붙잡고 계시잖아요. 새언니, 그만하라고요. 어머님이 진정으로 오빠를 사랑하신다면 오빠가 원하는 대로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지독한 이기심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뺨을 때리는 대신 저는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손을 간신히 거두어 드렸습니다. 나가.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도 똑같아. 저 여자랑 같이 나가. 당장. 엄마, 왜 이러세요?
연희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은수야, 이 엄마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제발 나가서 다신 오지 마라.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가자, 오빠.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해. 연희가 은수의 팔짱을 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은수가 마지막까지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후회를 하든 피눈물을 흘리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문이 쾅 닫히고 집에는 은하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하야, 네 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저건 내가 아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결국 은하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빠 잘못만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새언니가 오빠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면 좋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 은수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우선 새언니의 정체부터 밝혀내야 해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은하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제 곁에서 함께 자주 왔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온기를 느꼈지만 내 손으로 내친 아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옥자 씨 되십니까? 저는 박연희 씨 미용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기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기라니요. 지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거의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박연희 씨가 본인 시어머님이라고 저장해 놓은 번호로 연락드렸어요. 저 말고도 피 같은 돈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옆에서 잠든 은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은하야, 일어나봐. 방금 이상한 전화가 왔어. 연희가 밖에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은하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전화 내용을 채 설명하기도 전에 은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장 오빠한테 알려서. 소용없다. 네 오빠는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야. 제 마누라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테니.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생각지도 못한 얼굴들이 서 있었죠. 언니, 제 바로 밑에 친정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사촌 동생 민영이도 함께 서 있었죠. 옥자 언니, 안색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동생이랑 민영이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제가 놀라서 묻자 동생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하가 어제 전화했어. 언니한테 아주 큰일이 생겼다고. 엄마, 제가 어제 연락드렸어요. 도저히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은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서들 들어와. 춥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자마자 동생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속 시원하게 다 말해봐. 은수 그놈 마누라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털어놓았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당했던 끔찍한 모욕부터 온 가족이 합세하여 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날의 일까지 전부 말이죠. 이야기를 듣던 민영이가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그 싼 것이 언니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이게 진짜 돌았나? 민영아, 앉아. 흥분부터 하지 말고.
동생이 민영이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언니는 바보야?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은수 때문에 내 아들 얼굴 봐서 참았지. 아들이고 나발이고 이건 명백한 폭행죄야. 폭행.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민영이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새언니한테 사기당했다는 피해자한테서 전화도 왔었어요. 은하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쏠렸습니다. 사기? 아니, 그럼 그 며느리라는 애가 전문 사기꾼이었어? 동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도 아직은 잘 몰라. 뭘 잘 몰라.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데. 민영이가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기다려봐. 내가 당장 알아볼게. 우리 회사 법무팀에 이런 쪽으로 빠삭한 애들이 있어. 민영아, 회사 일에 패 끼치는 거 아니니? 언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언니가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민영이가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랫집에 사는 김할머니였죠. 아이고, 이 댁에 무슨 일 났어요? 며칠 전부터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 김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손님들이 많네. 내가 방해했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데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이 집 새댁이 부녀의 사무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뭘 설명하는 걸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 찜찜해서 말이야.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요? 무슨 설명해요? 무슨 미용 사업에 돈만 넣어두면 매달 몇백만 원이 이자로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 할머니, 혹시 거기에 돈 넣은 사람도 있어요? 은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돈 없어서 못 넣었고 최 여사가 1,000만 원이나 넣었다고 자랑하더만 한 달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난리야, 난리. 김할머니의 말에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그 최 여사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영이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알려주고 말고 잠깐만 있어봐. 김할머니가 연락처를 찾아주고 돌아간 후 민영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민영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언니, 이거 보통 사기 사건이 아니야.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야. 최 여사님 말고도 우리 아파트에서만 피해자가 서너 명은 더 된대. 폰지 사기? 그게 뭔데? 투자자들한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 미용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규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수익금처럼 주면서 메꾸는 거야. 한마디로 돈 돌려막기 하는 셈이지. 똑똑한 민영이가 막힘없이 술술 설명했습니다. 딸 은하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소용없을 거다. 네 오빠는 내 말은 절대 믿어주지 않을 테니.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럼 믿을 수밖에 없게 증거를 들이밀면 되지. 민영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동생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다들 고마워.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울지 마, 언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못돼 처먹은 것들, 우리가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날부터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이는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사기 관련 자료를 샅샅이 긁어모았고, 동생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눈물의 증언들을 확보했죠. 은하는 밤을 새워가며 연희의 SNS와 모든 온라인 활동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영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언닌 찾았어. 박연희가 세웠다는 그 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어. 사업자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텅 빈 창고였대. 이것 좀 보세요, 엄마. 은하가 노트북 화면을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새언니가 SNS에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랑 보석들, 전부 다 강남에 있는 명품 렌털샵에서 빌린 것들이에요. 제가 영수증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뭐, 그 비싼 것들이 다 가짜라고? 남의 피 같은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사업이 대박 난 것처럼 쇼를 한 거죠. 동생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은수한테 보여줄 증거는 차고 넘쳐. 민영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이걸 보고도 믿을까? 제 마누라한테 눈이 완전히 멀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민영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죠. 정 안 되면 피해자들을 전부 이 집으로 끌고 와서라도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수였죠.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요. 연희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언제쯤 올 거니? 내일 저녁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저녁 은수가 연희를 데리고 온댄다. 잘 됐네요. 바로 그때 이 모든 증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언니, 우리도 내일 여기 와 있을게. 절대 혼자 상대하지 마.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해요. 오빠를 그 여자한테서 구해내야죠. 은하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해줄 든든한 내 편이 이렇게나 많았으니까요.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약속 시간이 되기 무섭게 동생과 민영이 그리고 은하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 떨지 마.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잖아. 동생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증거 파일은 종류별로 복사해뒀고 혹시 모르니 녹음기도 켜놨어. 민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처음에는 절대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충격받을 테니 엄마 마음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해요. 은하의 걱정스러운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수와 연이었습니다. 이모의 사촌 이모까지 다 와 계셨네요. 은수가 예상치 못한 얼굴들에 적잖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너희 부부한테 아주 할 말이 많아서 와 있었다. 민영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다들 와 계셨네요. 제가 지난번에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요. 연희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짜 사과는 집어치우고 우리가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민영이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거실 탁자 위로 소리나게 탁 펼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연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네가 대표라는 그 대단한 회사 등기부등본이야. 근데 참 이상하네. 서류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텅 빈 창고던데? 그건 사무실을 최근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아직 서류 정리가. 이사? 그럼 새로 이사했다는 주소는 어디지? 한번 대봐. 민영이가 집요하게 파고들자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저 취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너무 무례하시잖아요. 무례. 우리 언니 이마에 대고 손가락질한 년이 무례를 입에 올려. 민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모, 왜 이래요? 연희가 사과하러 왔다잖아요. 은수가 연희를 감싸며 말렸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은하가 노트북을 열어 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새언니가 SNS에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들 전부 대여점에서 빌린 가짜래. 여기 그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 원본이야. 뭐,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거짓말.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요.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연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럼 이분들 증언도 다 조작된 거니? 동생이 핸드폰을 들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여사님? 지금 다른 피해자분들이랑 같이 집 앞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연희가 동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영이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확히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고 최 여사를 포함한 피해자 3명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 여자예요. 내 돈 떼먹은 사기꾼이 바로 저 여자라고요. 최 여사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연희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1,000만 원만 넣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씩 통장에 꽂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3달 동안 단돈 10원 한 장 구경 못했어요. 저는 500만 원 날렸어요. 저 여자가 제 전 재산을. 다른 피해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소리들이야? 은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새언니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 이자를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친 거라고. 아니야. 오빠, 속지 마. 저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연희가 은수의 팔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짜고 친다고? 그럼 경찰에 제출한 이 고소장도 가짜니? 민영이가 경찰서 직인이 찍힌 고소장 접수증을 연희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미 네 앞으로 피해자 15명이 집단 고소장 넣었어. 명백한 사기죄로. 그 순간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억울해. 저 사람들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연희야, 제발, 이게 정말 무슨 소리인 거야?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오빠 통장 거래 내역서도 있어. 은하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오빠 결혼자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새언니 회사 계좌로 빠져나갔네. 뭐? 은수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내 돈을 네가 손댔어? 내 허락도 없이? 오빠, 그건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 자금으로. 사업? 무슨 사업? 이 모든 게 다 사기였잖아. 은수가 난생 처음으로 연희에게 핏발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기 피해자 전체 명단이야. 총 15명,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어. 민영이가 명단을 은수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고모, 큰 고모 이름도 있네. 고모들한테까지 사기를 쳤어. 네가. 은수 씨, 우리 돈 당장 내놔요. 마누라가 사기쳤으면 남편이 책임져야지. 최 여사가 은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은수는 피해자들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끝이야. 그게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단 말이야. 연희, 이게 다 사실이냐고. 대답해, 이 여자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속은 거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연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위, 그 위가 누군데? 이름 대봐, 당장.
연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을 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이제야 알겠니? 이 어미가 왜 그토록 이 집을 팔 수 없다고 했는지. 엄마, 은수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니네 눈으로 진실을 봤으니 그걸로 됐다. 제가 은수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이 꾸민 짓이죠? 처음부터 절 내쫓으려고 함정을 파신 거잖아요. 연희가 저를 보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함정? 그건 네가 판 무덤에 네가 스스로 들어간 거지. 민영이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차고 넘치니 이제 판결은 법이 내려주겠지. 오빠, 저 여자랑 당장 이혼해야 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오해야. 연희가 다시 은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손 놔. 두 번 다시 네 거짓말에 속지 않아. 은수가 연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할 거야. 그리고 당신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겠어. 뭐? 오빠가 날 고소해. 내 돈 3천만 원을 빼돌렸잖아. 그것도 사기쳐서. 좋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오빠도 무사하지 못할걸. 오빠도 공범이니까 우리 같이 감옥 가자고. 공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투지 계약서마다 오빠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거 기억 안 나? 오빠가 투자 권유하는 목소리. 내가 녹음도 다 해뒀는데. 연희의 말에 은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네가 가족사업 대출 서류라고. 새언니, 그만 발악하세요. 오빠는 명백히 새언니한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니까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연희 씨, 맞습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피해자들이 증거 자료와 함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연희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오빠, 나 좀 살려줘요. 연희가 애원했지만 은수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내가 나가서도 절대 용서 안 해. 연희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지옥 같은 악담을 퍼붓고는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지독한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은수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은수야. 이제라도 네가 깨달았으면 그걸로 됐다. 제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피해자분들께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지. 네, 엄마,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 모든 걸 팔아서라도요. 오빠,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은하가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잖니. 다 같이 해결해 나가자.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지옥이라도 헤매다 온 사람처럼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은수야, 밥 한 술이라도 떠야지.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제가 끓인 죽을 상에 놓아주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저질렀던 짓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워요. 은수가 밥상 위로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오빠,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서 후회만 하고 있을 때야?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느새 은하가 이혼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서류 준비해 왔어. 실력 좋은 변호사 사무실에도 이미 연락해뒀고. 고맙다, 은하야. 은수가 텅 빈 눈으로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들이었죠. 은수야,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방금 연희가 구치소에서 전화를 했던데 네가 연희를 구치소에 처박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큰 신우이의 새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연희가 고모 돈까지 전부 사기친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부 사이에 경찰에 신고까지 해? 네가 남편이 돼서 그걸 막았어야지. 제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 피 같은 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옆에서 듣고 있던 막내 신우이까지 악을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갚을게요, 고모. 네가 뭘로 갚아? 너도 이제 빈털터리 신세라며. 은수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은하가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고모들, 이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고모들까지 전부 다 속인 거라고요. 어떻게 조카를 이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어요? 은하야, 너는 왜 자꾸 오빠 편만 드니?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그럼 그 돈 고모들이 직접 그 여자한테 가서 받아내시든가요? 왜 만만한 오빠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은하의 서슬 퍼런 일갈에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은수의 얼굴은 더욱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고모들한테도 죄송하고 엄마한테는 더 죄송하고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놈이에요. 은수야, 그만 자책하거라.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야. 제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애미가 널 용서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더 큰 불효다. 바로 그때 민영이가 서류 봉투를 흔들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야. 박연이 그 계집에 차명 계좌에 숨겨둔 돈이 꽤 되더라고. 당장 계좌 압류 신청하면 피해 금액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모, 그게 정말이에요? 은수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박연이 부모님께도 연락해 봤는데 딸년이 서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 그럼 연희 부모님께도 알려야겠구나. 엄마가 왜요? 이제 그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한때는 사돈이었잖니. 제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셔야지. 며칠 후 연희의 부모님이 약속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의 노부부였죠. 아이고, 사부인,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연희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인지. 사돈 어른들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세요. 그 아이가 부모님께도 온갖 거짓말을 했을 텐데요. 제가 위로하자 연희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서울에서 큰 사업한다고 돈 잘 번다고 매달 용돈까지 보내줘서 우리 부부는 정말 딸년이 성공한 줄만 알았어요. 사부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식 하나 잘못 가르친 저희 죄입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것을 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러지 마세요. 연희가 잘못한 거지. 두 분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딸 때문에 사위의 인생까지 망쳤으니 저희가 무슨 낯으로 사부인을 뵙겠습니까?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요. 저도 우리 은수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는걸요. 사부인은 정말 보살이십니다. 우리 딸이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는데도 딸이 차가운 구치소에 있다는데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면회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아닙니다. 안 볼 겁니다. 이제 그 애는 더 이상 우리 딸 자식이 아닙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돈으로 제 배를 채웠다니 저희는 차라리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랍니다. 노부부가 돌아간 후 은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연희 부모님도 참 불쌍하시네요. 그렇지. 자식 잘못은 곧 부모의 죄가 되는 법이란다. 저도 하마터면 엄마를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 뻔했네요. 은수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수야, 지난 일은 그만 생각하거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해. 네, 엄마. 저 정말 다시 시작할게요. 번듯한 직장 구해서 이마에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살게요. 그때 은하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오빠, 빨리 뉴스 좀 켜봐요. 텔레비전을 켜자 저녁 메인 뉴스에서 연희의 사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고수익 미용 사업을 빙자한 대규모 폰지 사기 사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해. 주범 박모 씨 구속,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수사 중. 은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세상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네요. 뭐가 부끄러워. 너는 저 여자한테 속은 피해자일 뿐이야. 그래도 제가 박연희 남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네 인생 살아. 이제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면 돼. 민영이가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수, 이 모든 걸 너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 나갈 거니까. 고맙습니다, 이모. 은수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엄마, 앞으로 제가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요. 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저 아들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독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였지만 우리 가족은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은수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저 잠시만 어디 다녀올게요. 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죠.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 제가 저지른 잘못, 이제부터 제가 바로잡아야죠.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아들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집안의 가장다운 어른의 결의가 느껴졌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길로 은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연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은 물론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더군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은수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제 차 팔았어요. 뭐? 그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를? 제가 놀라서 묻자 아들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피해자분들께 한 푼이라도 더 갚아드려야죠.
결국 그 여자를 이 집에 들인 건 저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해요. 은수는 차를 판 돈다발을 들고 가장 형편이 어렵다는 최 여사님 댁부터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뭉클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수는 곧바로 적금 통장까지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보상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죠. 은수야, 법적으로 네가 그 돈을 전부 갚을 의무는 없단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건 법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제 자신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철이 들어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재판이 열렸고 저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연희는 혼인 기간 중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원고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연희가 사기친 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법이 허락하는 최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엄마, 이 돈 나오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갚아드릴 수 있게 됐어요. 판결문을 들고 온 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엄마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저는 그런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끈끈해졌습니다. 은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와 오빠를 격려했고 말수 적던 박서방까지 처가 일을 제 일처럼 발 걷고 나서서 도와주었죠. 엄마, 우리가 잃은 건 돈이지만 그 대신 서로를 얻었잖아요. 은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한번 무너진 가족은 다시 세울 수 없는 법이지. 저는 사랑하는 제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독한 시련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꼭 1년이 흐른 가을이었습니다. 1년 사이 저는 제 낡은 고집을 꺾고 집을 팔아 아들과 함께 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작은 빌라의 베란다, 텃밭에서 파릇파릇한 상추를 따고 있었죠. 따스하게 등을 감싸는 아침 햇살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그새 또 이렇게 쑥 자랐네. 제 손으로 직접 가꾼 작은 생명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났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뒤 제게는 새로운 행복이 생겼어요.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네모난 화분 속에서 제 세상을 이룬 것들이 참으로 대견했죠. 엄마, 저 왔어요. 어느새 퇴근한 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늘은 유난히 일찍 왔네? 주말이잖아요. 엄마 텃밭에 물이라도 한 번 더 주려고요. 아들은 이제 번듯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황된 꿈에 부풀어 사는 대신 제 이마의 땀으로 버는 돈의 가치를 아는 진짜 어른이 되었죠. 엄마, 이번 주 문화센터 원예 수업은 재미있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재미있었다고. 이번에는 다육식물 심는 법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나더러 손재주가 남다르다고 칭찬을 다 해주시더라. 저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생을 은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이옥자라는 제 이름 석자로 인정받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 은하네 식구들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잡채로만 담아왔지. 장모님, 안녕하세요. 은하와 박서방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 단골 손님도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우와, 엄마 텃밭 채소 좀 봐. 이걸로 비빔밥 해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비빔밥이나 해 먹을까? 그렇게 온 식구가 옹기종기 부엌에 모여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떠드는 소소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다니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죠. 엄마, 문득 작년 추석이 생각나요. 소박한 저녁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웃고 있으니 꼭 꿈만 같아요.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비바람이 지나가야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제가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은하가 예쁜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문화센터 원예 전문가 과정 1년 수강권이에요. 엄마가 식물 키우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제가 1년치 끊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은수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옥자라는 엄마 이름으로요. 자식들의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잃은 평생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이웃을 통해 연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기꾼 여자 징역 3년이나 선고받았다면서요? 아주 쌤통이에요. 아, 그랬군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박연이라는 이름은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이었죠. 오히려 이상하게도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덧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참으로 따뜻한 명절이었죠. 엄마 약속대로 우리 각자 음식 하나씩 해왔어요. 은하는 먹음직스러운 김밥을, 박서방은 손수 부친 동그랑땡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유튜브 선생님께 속성으로 배운 잡채를 해봤어요. 은수까지 자랑스럽게 잡채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들이 요리를 다 할 줄 아네? 맛은 보장 못해요. 은수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명절상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밥상이었습니다. 가을볕이 유난히 좋던 어느 날 저는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들을 바구니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죠.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아주 잘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죠? 따스하게 얼굴을 감싸는 햇살이 꼭 하늘에 있는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은수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이제 월급도 올랐으니까 엄마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 용돈은 무슨? 네가 제자리에서 몫을 다하며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우리는 나란히 텃밭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그럼 아주 행복하고 말고. 너희들이 제 갈 길 잘 가고 있고, 나도 이렇게 소일거리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지.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다 지나간 일이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은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정말, 정말로 사랑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년에 핥히어졌던 아픈 상처가 모두 아물고 그 위에 단단한 새살이 돋아난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도 더없이 행복한 하루였다. 이옥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충만하고 기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이옥자로 살아갑니다. 상처를 이겨내고 되찾은 제 이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지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겪은 일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명절날 며느리에게 받은 그 모욕이 어찌나 서러웠는지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을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더군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를 진짜 나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평생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야 이옥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문화센터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제 이름으로 인정받는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은수도 이제는 듬직한 아들이 되었고 은하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